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오늘도 위험한 일본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5장 한국이 일본 밑에 있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한 거는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정리한 거라 책 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생각이 덧붙여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4, 5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대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안과 그럼 과거에는 어땠고 그럼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저자가 생각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 경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대다수인 것 같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이 시대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미국의 시각으로 일본을 보고 일본을 한물간 나라라고 보는 경향이 짙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중매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실제로도 일본의 경제를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한물간 나라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역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일본에는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 역시도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이제 조선이 망했는데요. 이때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0년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일본을 증오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흘러넘쳤고 일본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사방에 빽빽했다. 모자랐던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40여년간 일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우리의 운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1910년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졌던 것, 이것은 모자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을 무시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대처 방안은 일본의 어,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우쭐거리는 건 독약 같은 짓이다. 그래서 또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을 경시하는 나라는 맨 마지막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제 일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일본인의 특성을 알기 전에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919년에 우리나라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보이콧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요. 제가 유니클로 매장 있는 데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거기 들어가면은 눈치를 봐야 됐어요. 저 사람? 일본 제품을 산다고? 그리고 이런 불매 운동 포스터도 유행을 했습니다. 또, 네, 일본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포스터가 유행을 했거든요. 혹시 똑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이때 정말 일본 불매운동이 심했던 적이 있었죠. 네, 지금은 그게 언제였냐는 듯이 조금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엔저로 일본 여행 폭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하는 국가 중에 1위예요, 1위.
음. 어, 저 역시도 올해 일본 여행을 갔다 왔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진짜 다 일본에 한 번씩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엔저 때문에. 이때 아니면 여행을 못 간다, 일본을. 그러면서 많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불과 한 4, 5년 전에 이런 불매 운동을 벌여놓고 지금은 서로 앞다퉈서 일본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타면 한번 질러보고 분위기가 바뀌면 쌩 돌아선 이 근성.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면이 있다는 거니까요. 음, 그런데 반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아주 오랫동안 진득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음, 페이지 15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로 늘린다고 한다. GDP의 2%는 11조 엔, 한국 나라 돈으로는 약 106조 원입니다. 규모로 2022년 방위비의 약 2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군대를 뺏어버리면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평화헌법 구조에 군대와 전쟁을 포기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80년 가까이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군사만큼은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방위비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늘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 일본한테 평화헌법을 제정토록 한 건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이 군사비를 올린다고 했을 때 미국은 반기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었을 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일본은 물밑에서 미국을 상대로 계속 외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비를 올려도 미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진득하게 일본은 무언가를 하려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어, 이승만의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됩니다. 네. 약 35년에 걸쳐서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요. 18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개화파 친구였어요.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일 합방 때까지 35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은밀하게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일본은 뭐든지 오랫동안 진득하게 준비하는 특성을 가졌고요.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위기만 타면 싹싹 바뀌는 냄비 근성을 가졌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최초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을 너무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였고요. 5장에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선을 한번 보면요. 19세기 초 아이자와 야스시라는 학자가 세계 7대 강국을 이렇게 손에 꼽아봐요. 거기에 꼽아 들어갔던 게 청, 러시아, 오스만 트루크, 일본 등입니다. 여기에 조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선은 소국이라 떠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나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한국은 일본 미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이거 읽으면서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한국 또한 일본을 무시했어요. 일본은 미개한 나라. 조선 통신사들의 글을 보면은 대부분 일본은 미개한, 우리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 줘야 하는 나라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지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의 지배를 받았던 걸 억울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서로의 밑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일본의 자기 인식 가정을 이제 18세기, 그다음에 19세기 근대, 그다음에 1945년 패전 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18세기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은 단 한 번의 역성혁명 없이 한 핏줄의 천황 가문이 계속 군림해온 만세 일개의 나라다. 그리고 무위, 즉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우리는 한 번도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독립의 나라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 근대 일본은 그때 민족주의가 팽배했는데요. 중국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신하가 군주를 죽이거나 재위를 찬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반해 일본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충의 나라다. 중국은 긴 소매의 나라, 즉 문이 발달한 나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마의 나라, 즉 무력이 뛰어난 나라다. 근데 조선과 비교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조선은 중국의 속국인데 비해 일본은 15세기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들이 중복 책복을 받은 이후 한 번도 중국에 속한 적 없는 독립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5년 패전 후에 이제 자기 인식이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천황 가문이 대대로 내려온 만세 일개의 나라, 충의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제 천황의 존재감은 급속히 약화됩니다. 일생생활에서는 천황을 의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이런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1945년 원폭 희생의 나라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군대가 없어지면서 평화국가다라는 인식이 강해졌고요. 패전 이후에 메가더 군정 7년을 받으면서 한 번도 외국의 지배하에 가본 적 없는 독립의 나라라는 인식이 무너집니다. 1945년은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완전히 자기 인식이 극적으로 붕괴되었거든요. 2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일본인의 인식이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외부 충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가 혼돈이 일어나고요. 잃어버린 경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저자는 이런 자기 인식 과정에 어, 정책성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자기 인식이라는 면에서 전환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환기를 통해서 자기 인식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또 일본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서서히 오랫동안 진득하게 준비하는 일본은 저력이 있을 거란 얘기죠. 앞에서도 어, 저력이 있다는 건 앞서서도 일본은 노벨 과학상이나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훨씬 앞서고요.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냄비 근성을 버리고 일본을 더 많이 알아서 공부해서 우리가 그들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 4장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5장 한국이 일본 밑에 있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은 진짜 긴 역사 동안 서로 엄청 라이벌 관계였구나 해서 서로 무시하거나 컴플렉스를 갖거나 하는 관계였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웃 나라로서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막 한일 경기,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하면 다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벌 관계를 좀 긍정적인 경쟁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무시하거나 컴플렉스를 갖는 게 아니고 좀 공부와 식견을 갖춰서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읽었던 것 중에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일본에 대한 공부 부분을 저자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이제 조선 침략한 뭐 총독 이런 거 말고 일본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큰 사람이었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이었는지 또는 저희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뿐만 아니고 나스메 소세키라고 일본에 되게 유명한 국민 작가분이 있는데 이분의 소설도 좀 읽고 일본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을 보고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강상중이란 그 도쿄 대학 정교수 최초가 되셨고 제일 한국인 2세인 그 강상중 작가님이 쓰신 고민하는 힘을 좀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스메 소세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한번 그 일본 최초 근대 문학 작가였고 인간 심리를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을 바라볼 때 좀 경쟁 관계로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